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마산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 상경을 한 지 지금은 12년 차가 된 여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마산이라는 곳을 다녀와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남 중남부에 위치한 곳인데 지금은 창원시 진해시와 통합을 한 곳이지요. 예로부터 하포로 불리던 중요한 항구 중에 하나였던 저에게는 아주 자부심이 가득한 고향이랍니다. 각자 태어난 고향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시겠죠? 하지만 그 고향이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찾아와 사연을 남기게 되네요. 고향으로 빚어진 제 에피소드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산이라는 동네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아구찜일 겁니다. 그만큼 마산 아구찜은 유명하고 또 지역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음식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마산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 하나로만 설명되기엔 너무나도 깊고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동네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으로 대표되는 민주화 운동의 발상지이자 산업화 시기에 경제 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지요. 저는 그런 마산에서 태어나고 자라 자연스레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편입니다. 자랑을 하자면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는 것도 많고 누가 마산을 모르거나 잘못 안다 싶으면 어김없이 제가 나서게 되었죠.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마산에서 다녔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도 이 동네를 떠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저는 마산 토박이에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뿌리처럼 깊게 자리 잡은 정서, 거리의 냄새, 사람들 말투까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정겹고 고향 그 자체였지요. 하지만 사실 우리 아버지는 마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고향이 마산이었고 두 분은 서울에서 만나 연애를 하시다가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엄마, 서울에서 살 땐 어땠어? 나도 서울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어릴 때 제가 그렇게 물으면 엄마는 대체로 빙긋 웃기만 하셨습니다. 서울은 말이야,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더니 진짜 그렇더라. 거기 사람들 얼마나 지독한 줄 아니? 나는 그냥 이 마산이 좋아서 다시 내려온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끝을 흐리며 서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 진짜 아주 가끔은 한두 마디씩 서울의 추억을 꺼내시곤 했습니다. 경복궁 옆에 돌담길 있잖니? 겨울에 눈 내릴 때 네 아버지랑 거기에 걸은 적이 있어. 그때 진짜 영화 같았지. 손이 시려운데 괜히 장갑 안 끼고 손 꼭 잡고 말이야. 와, 진짜 로맨틱하다. 엄마는 그런 데도 가봤구나. 그땐 젊었으니까. 서울이 뭐 사람이 사는 데긴 한데 나한테는 영 정이 안 붙더라. 그러면서 엄마는 항상 아버지를 힐끔 보셨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늘 신문을 보시는 척 아니면 진짜로 신문만 보고 계셨지요. 엄마는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은근히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두 분이 서울에서 살았을 때 뭔가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서울 얘기는 좀 그만해라. 아이, 다 똑같아. 어딜 가든 사람 사는 데는 매 한 가지지.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말을 마무리하시곤 했습니다. 아마 서울에서의 기억이 아버지에게는 별로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봐도 아버지는 마산에 정착하고 나서 훨씬 편안해 보이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점점 더 서울이 궁금해졌습니다. 부모님께는 말 못했지만 저 혼자 상상하고 동경하게 되었죠. 엄마가 말했던 경복궁 옆 돌담길도 꼭 한번 걸어보고 싶었고 TV에서 보던 높은 빌딩들이 쭉쭉 뻗은 빌딩 숲에서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상상도 자주 했습니다. 나중에 대학 가면 서울로 가고 싶다. 진짜 가보면 어떤 기분일까? 서울? 뭐 가보고 싶으면 가야지. 근데 너 마음만 단단히 먹어라. 쉽지 않다 서울살이. 엄마는 그렇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엔 그런 경고도 오히려 호기심을 더 자극하는 말이었습니다. 서울은 마치 책 속의 이야기처럼 저에게는 멀고 낯선 세상이었지만
어쩐지 언젠가는 꼭 만나야 할 운명 같은 도시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마산을 벗어나고 싶어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엄마를 만나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엄마와 결혼을 하신 뒤에는 모든 걸 정리하시고 외할머니 댁이 있는 마산으로 내려오셨어요. 직장도 그만두시고 엄마가 외할머니와 함께 운영하시던 아구찜 가게에서 조용히 일을 도우시며 소소한 수입을 얻으셨죠. 사실 우리 외할머니가 아구찜으로는 정말 이름난 분이셨거든요. 제가 자세한 사정은 다 말할 수 없지만 외할머니는 아구찜으로 건물까지 올리신 분이세요. 각 지방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유명한 집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 외할머니에게 우리 엄마는 제대로 비법을 전수받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외할머니께서 연세가 드시고는 어머니에게 가게를 물려주셨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씁쓸한 이야기랄까요? 경상도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특유의 고집과 사고방식도 함께 따라오더라고요. 외할머니는 평소에도 무척 꼼꼼하고 일에 철두철미하신 분이셨지만 그만큼 권위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자고로 남자는 말이다. 건물 하나쯤은 있어야 어디 가서 길을 펴고 살지. 어머니가 오랜 시간 땀 흘려 일했던 가게의 수익으로 지어진 건물은 우리 삼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가게는 어머니에게, 건물은 아들에게, 당시로서는 흔한 일이었겠지만 저는 어릴 때 그 상황이 어딘가 마음에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그 건물에 크게 욕심을 내신 건 또 아니었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셨고 제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우리 엄마가 손 많이 가는 일 다 맡아가며 일했는데 건물은 삼촌한테 준다니 이상하지 않아? 그게 그 시대의 방식이지. 괜히 감정 낭비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다. 그때 저는 아버지가 참 대단하시다고 느꼈어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성적인 편이긴 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라왔다고 자부해요. 가족이 하는 일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믿었고 무엇보다 제 부모님은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똑똑한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버지가 정말 경제 흐름에 밝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라온 집에서는 매일 아침 종이 신문이 빠짐없이 배달됐고 아버지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셨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버지의 하루는 신문 배달이 오는 시간부터 시작됐어요. 신문 아직 안 왔나? 아까 온 거 같았어요. 지금 내려가서 가져올게요, 아빠. 그렇게 제가 신문을 가져다 드리면 아버지는 안경을 고쳐 쓰시고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펼치셨습니다. 정치면, 사회면, 경제면까지 빠짐없이 읽으시고는 때때로 저에게도 말씀하셨죠. 요즘 환율을 보니까 수출업체는 좋겠더라. 근데 우리나라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겐 장기적으로는 좋지만은 않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 아버지는 세상 돌아가는 걸 참 잘 아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엔 그게 마냥 멋있었어요.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루쯤은 게으르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늦잠도 자고 싶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은 날이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아버지는 그런 날이 없으셨어요. 적어도 제 눈에 비친 아버지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셨고 하루의 시작을 늘 똑같은 방식으로 여셨어요. 신문과 함께요. 그 꾸준함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버지처럼 매일 아침을 성실하게 시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 목표였어요. 처음에는 저도 아버지처럼 신문을 읽어볼까 고민했어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고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듯한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보면 뭔가 어른스러워질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막상 시도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신문을 펼치면 빼곡한 글씨들이 일단 눈에 부담이었고 기사 내용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읽으려고 해도 한 문단을 읽다가 멍해지고 머릿속에선 다른 생각이 떠오르기 일쑤였어요. 나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작고 꾸준한 습관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게 일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제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었죠. 하루에 하나씩 나라에서 일어난 중요한 뉴스를 기록하자.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부터는 저도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그건 전적으로 아버지 덕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식사 시간은 물론 거실에 계시는 내내 늘 뉴스 채널을 틀어놓으셨거든요. 아침엔 신문, 낮엔 뉴스, 저녁엔 다시 신문. 그러면서도 말씀이 많으신 분은 아니셨어요. 다만 TV 화면을 보시며 가끔 혼잣말처럼 한두 마디 던지시는 그 말들이 제겐 작은 수업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회사는 무리하게 확장해서 결국 저렇게 되는구만. 아휴, 지금 주식시장은 심리가 문제지. 실적은 괜찮은 편인데.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흥미를 갖게 되었고 또래보다 조금 일찍 주식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학교 수업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교과서보다는 뉴스가 더 재미있었고 시험 공부보다는 세상의 흐름을 읽는 게 더 의미 있어 보였죠. 그런데 그렇다고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한번 읽으면 내용이 쏙쏙 들어오고 남들이 어려워하는 개념도 저는 금방 이해하곤 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천재 아니야? 당연히 그런 소리 말고 들어가서 공부나 해라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마는 깔깔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네가 네 아버지 머리 닮았으면 똑똑할 수밖에 없지. 그 말에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내가 아빠 머리를 닮았다고? 그러마 아버지도 예전에 공부 잘하셨나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그 궁금증이 풀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집을 조금 넓은 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짐 정리를 하던 중 아버지의 책상 서랍에서 우연히 졸업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장. 어? 엄마 이거 뭐야? 아빠가 서울대 나왔어? 너는 아버지 젊을 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 서울에서도 꽤 괜찮은 직장 다녔었지. 그러니까 엄마도 홀딱 반한 거 아니겠니?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방에 살면서도 서울대가 얼마나 대단한 학교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실감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그 학교를 나오셨다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 서울대는 제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더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신문을 펼치시는 그 모습, 아무 말 없이 뉴스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집중력, 그리고 세상을 읽는 시선 하나하나가 새삼 더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무리 영특한 머리라고 해도 자꾸 써야 적응이 되는 법인데 아쉽게도 저는 공부를 썩 좋아하진 않았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진 그나마 성적이 괜찮았으니까 별로 위기의식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아주 못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그냥 부모님 눈치가 보이니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는 있었던 거죠. 책을 펼쳐놓고 멍하게 있던 시간도 꽤 있었어요. 뭔가 집중도 안 되고 눈은 책을 보는데 머리는 딴 생각으로 가득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학원 다니기 시작하고 방과 후에도 학교 도서관에서 책 펴놓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저도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확실한 목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서 새벽같이 재료 손질하고 점심 장사 준비하느라 땀 흘리는 엄마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고생하시는 엄마 곁에서 평생 살면 좋긴 하겠지만 사무실 있는 직장에 다니고 칼퇴근하고 주말엔 가족들이랑 밥 먹는 그런 삶도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그러려면 일단 공부를 해야겠구나로 이어졌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공식
그땐 정말 당연한 진리처럼 느껴졌거든요. 딱 3년만 열심히 해보자. 그럼 서울에 있는 평범한 대학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던 생각이었더라고요. 생각보다 수험생의 세계는 훨씬 치열했고 공부도 그렇게 단기간에 쌓이는 게 아니었어요. 수능을 보고 나서 좌절은 더욱 더 커지게 되었죠. 결과는 예상보다 조금 못 미치는 애매한 점수였고 제가 원하던 대학은커녕 하향으로 쓴 학교조차 안정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가지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재수를 선택했고 다시 1년을 바짝 공부했습니다. 학원 다니고 아침부터 밤까지 독서실에 틀어박혀 공부하고 주말엔 쉬는 시간 없이 모의고사를 풀었죠. 물론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 우울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엄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버틴 끝에 저는 21살에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보고 울고 부모님께 전화해서 또 울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서울에 집을 구하고 올라가는 날, 엄마와 아버지가 먼 길을 함께 오셨어요.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고 짐까지 바리바리 들고 오시느라 땀을 뻘뻘 흘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자, 여기가 네 방이라는구나. 깔끔하네. 잘 살아봐라.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다. 주말마다 다 못 챙겨주니까 천천히 아껴 먹어. 엄마는 반찬통을 하나하나 꺼내며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낯선 자취방을 둘러보며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런 두 분의 등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아이 참. 아이 우리 아가 왜 울어? 이 바보야. 너 잘해낼 거면서. 엄마가 제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셨어요. 그날 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조용한 자취방에 앉아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 못하면 마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운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 끝을 보자고요. 그때부터 제 서울살이는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겠어요? 불굴의 마산의 딸 아니겠습니까? 이왕 올라온 거 무조건 성공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구찜 팔아서 만들어준 등록금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해야지. 그 다짐 하나로 저는 대학 생활 내내 성실하게 공부했고 성적도 꽤 좋은 편이었어요. 놀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히 있었죠. 친구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연애도 하고 싶었지만 저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다잡았어요. 졸업이 다가올수록 불안감도 커졌지만 저는 준비한 만큼 결과도 따라올 거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꽤 괜찮은 회사에 입사하게 됐어요. 대기업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위치였지만 그 대기업의 계열사라고 해야 할까요? 부설 회사라는 말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대기업에서 내려오는 베네핏을 일정 부분은 누릴 수 있었고 복지도 잘 갖춰져 있어서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부족함 없는 직장이었어요. 물론 대기업 정규직에 비하면 연봉이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을 살 만한 회사였죠. 그때도 저는 늘 마음속에 이렇게 되뇌었어요. 나는 지금 우리 부모님의 노후를 짊어지고 있는 거야. 내가 잘 되어야 우리 엄마가 언제까지 가게에서 칼질하며 살아가시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요. 효녀죠? 여러분, 딸들은 모두 이런 마음을 품고 살고 있답니다. 게다가 저는 마산에서 취업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자취를 하면서 부모님의 생활비 지원을 받고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부모님께 늘 빚을 지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공부하는데 돈 드는 거 아까워하지 마라. 너만 잘 되면 다 값어치 있는 투자야.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쭉 밀고 나가.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응원을 해주니까 든든하네.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 내가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줄게. 돈방석에 앉혀줄게. 그런 각오 덕분인지 회사 생활에서도 저는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회사에 출근하는 건 매일매일이 전쟁이었고 동기들과의 관계는 어쩌면 복잡한 전략 게임 같았죠. 같이 점심 먹자. 아, 오늘 부장님들 심기 불편하신 것 같지 않아? 아, 그러니까 손가락 트집자는데 미치겠어. 아, 맞다. 이번 보고서 너 맡은 부분 진짜 잘 썼더라. 솔직히 질투 났어. 동기들은 제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지만 동시에 은근한 라이벌 의식도 감돌았어요. 저도 그걸 잘 알았기에 절대 안일하게 굴 수가 없었죠.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해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야근하고 보고서도 두세 번은 다시 손봤고 회의 때는 말 한마디라도 더 명확하게 준비해서 나갔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회사 동료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어요. 너 혹시 소개팅 한번 해볼래? 갑자기 소개팅을 다 시켜주겠다고 그러고? 아, 무슨 바람이야? 그냥 괜찮은 사람인데 요즘 재미도 없다고 했잖아. 한번 봐봐. 마음에 들 수도 있지. 사실 처음엔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지. 별일 있겠어 하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가볍게 오케이 했고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만난 사람은 예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첫인상부터 너무 제 취향이었고 말투도 부드럽고 대화의 흐름도 자연스러웠어요. 특히 제가 마산 출신이라는 말에 저 아구찜 엄청 좋아해요 라고 말하며 눈을 반짝이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진짜요? 저희 집 마산에서 아구찜 가게 해요. 와, 그럼 진짜 제대로 된 맛을 아시겠네요. 저 다음에 꼭 한번 데려가 주세요. 마산까지 아구찜 먹으러 오시려고요? 가는 길이 만만치 않게 보일 텐데. 맛있는 우동 먹으러 일본도 다녀온다는데 마산이 뭐 별건가요? 도로 다 뚫려 있는데. 그날 저는 평소보다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고 헤어질 때는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을 잡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점점 깊어지게 되었답니다. 그 사람의 직장이라던가 저축이라던가 그런 사실을 들었을 때까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강남 파라군 출신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살짝 움찔했죠.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조금 겁 같은 게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강남 파라군 출신이라는 것은 집안도 꽤 괜찮다는 뜻이기도 하고 마산에서 자란 저랑은 다른 교육을 받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저랑 출발선이 다르고 다른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 순간 괜히 소개해준 회사 동료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내가 주눅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이렇게 잘난 사람을 소개시켜준 걸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겉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꽤 소탈하고 편안한 사람이더라고요. 말투도 부드럽고 자기 이야기를 꽤 진솔하게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자신이 강남에 살았던 이유는 단순히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강남 쪽에 집을 지으셨대. 그때는 거기가 지금처럼 유명한 동네가 아니었다고 하더라. 그냥 논밭 많고 허허벌판 같은 동네였다고 말이야. 근데 개발되면서 갑자기 땅값이 오르더래. 나 진짜 다른 강남 출신들이랑은 다르게 가진 게 없는 놈이라니까.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강남에 산다고 해서 다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럼 너희 집이 뭐 재벌 집안이거나 그런 건 아니겠네? 아이, 재벌은 무슨,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뭐.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동네에서 살아도 늘 외부인 같았어요. 우리 집 형편은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았고 같이 다니던 애들은 진짜 엄청났거든. 해외 유학 다녀온 애들의 부모님이 대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그런 집안들이 많았지. 학교 다니면서 은근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겠네. 아,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 나는 영어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싫었어. 유학 다녀온 애들 발음이 다르니까 진짜 영어 시간이 제일 지옥이더라. 선생님이 지문 읽으라고 시키면 괜히 숨고 싶기도 했고 내가 말하면 웃는 애들도 있었고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좀 부끄럽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데 점점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저보다 훨씬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름의 콤플렉스도 있고 자기 자리에서 꾸준히 살아온 사람이었더라고요. 얼굴도 호감형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대화도 술술 잘 통해서 편안했어요. 회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가 다니는 회사는 저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였지만 업계에서는 꽤 괜찮은 평을 받는 곳이었고요. 그래도 우리 두 사람이 맞벌이하면 애 키우는데 큰 걱정은 없겠다. 제가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 사람이 장난스럽게 받아쳤습니다. 아이, 벌써부터 육아 걱정하는 거야? 그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그러게 내가 김칫국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그래도 뭐 상상은 자유잖아.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금방 미래까지 그려보고 있는 걸까 하고요. 단순히 몇 번의 만남으로 대화가 잘 통해서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에게 느껴지는 묘한 끌림이 있었고 운명의 짝이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던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대학 다닐 때도 취업 준비할 때도 연애를 진지하게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는 더 그랬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엔 밀린 빨래와 청소, 사람 만날 여유도 에너지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의 미래까지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과 함께 산다면 어떨까? 같이 장 보러 다니고 일요일에 늦잠 자고 또 출근 준비하면서 아침 인사하는 그런 삶이 제법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순간부터 조금씩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예비 신랑도요. 저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었던 그 시간이 꽤 즐거웠던 모양이에요.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주말마다 서로를 만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두 번, 또 한두 번 더 만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덕분에 나 연애도 하고 고마워서. 이건 별건 아니고 향수야. 진짜? 사귀기로 한 거야? 대박이다. 내가 주선해준 소개팅으로 실제로 인연이 된 경우는 처음 봐. 내가 받은 인연에 비하면 별거 아니긴 하지만 별거 아니라니.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되면 청첩장은 꼭 직접 주기야. 그 말에 저는 화사한 웃음을 지었어요. 결혼이라니 가까운 일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맞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합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마산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서울에서 바쁘게 지내고는 있지만 부모님이 챙겨주시는 해산물이나 반찬거리들을 받기도 하고 직접 제가 요리를 해서 예비 신랑과 나눠 먹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연차를 내고 마산에 1박 2일로 다녀와서는 토요일 저녁쯤 예비 신랑을 만났죠. 그런데 그날 저를 보자마자 예비 신랑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마산에 또 다녀왔어? 와, 진짜 효녀네. 말투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비꼬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더 가관이었죠. 근데 주말에 그렇게 내려갔다 오면 힘들지 않아? 마산은 버스도 불편하잖아. 버스 터미널은 있긴 해? 아, 무슨 소리야. 당연히 있지. 마산도 도시야. 심지어 KTX도 있는데 몰랐어? 진짜? 마산에 KTX가 있어? 헐, 난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아니, 무슨 마산이 아직도 초가집에 롯데리아도 없는 동네라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나는 멀어도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가야지. 부모님께서 늘 손수 챙겨주시는데 그걸 마다하겠어? 그리고 마산도 엄청난 발전을 했다고. 가본 적도 없으면서 왜 무시를 하고 그래? 에이, 또 무슨 무시를 했다고 그래. 그냥 시골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던 거지. 우리 집은 다 서울에 살아서 그런가 지방에 가본 적이 거의 없거든. 솔직히 시골 가는 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긴 해. 냄새도 나고 벌레도 많고.
그 순간 머릿속이 띵 하고 뭔가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서울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서울 말고는 다 불편한 지방으로 여기는구나 싶었거든요. 지방이라고 다 논밭 있고 소 키우는 거 아니야. 마산도 시내 있고 백화점 있고 다 있어. 너무 편견 가지지 마. 알겠어. 아, 맞다. 말 나온 김에 나 진짜 궁금한 건데 마산은 사투리 진짜 심하지 않아? 넌 어떻게 고친 거야? 서울말 잘하네. 나? 나야 뭐 서울에서 산 지 10년도 훌쩍 넘었거든. 사투리야 뭐 고칠 수 있는 건데 뭐가 그렇게 신기하다고. 근데 나중에 애 낳으면 처가 식구들 때문에 애가 사투리 먼저 배우면 어떡하지? 좀 촌스러워지지 않을까? 정말 기가 막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은 결국 제 고향을 우습게 본다는 뜻이잖아요. 아무리 애정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감정이 오간다고 해도 제가 자란 뿌리를 그렇게 깎아내리는 사람이라면 좀 그렇지 않아 싶었습니다. 속으로 잠깐 묘하게 쓰디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이 생각을 안 고치면 나중에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까? 우리 아이가 마산에 놀러 가자고 하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물론 그 자리에서는 꾹 참았어요. 그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대화의 흐름을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엔 작은 조각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간 느낌이 남아 있었어요. 그 조각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닌 건지는 그땐 저도 잘 몰랐지만요. 그런데 말이에요. 웃긴 건 예비 신랑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연애를 한 지 2년이 지나고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비 시어머니와의 첫 인사 자리가 잡혔어요. 그날 저는 꽤 긴장하면서 약속 장소로 향했죠. 첫인상이라는 게 중요하니까요. 예비 신랑도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든 걸 보면 본인도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외모도 깔끔하고 말투도 정제된 분이셨어요. 처음 만났을 땐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고요.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조신하고 살림도 잘하고 효녀라면서요. 아, 가찬이세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효도 잘하는 게 부모 입장에선 최고지. 요즘은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아요.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조금 걸렸어요. 집이 마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서울은 아무래도 이 공기부터 다르죠. 저는 순간 그게 무슨 뜻인가 갸우뚱했어요. 서울 공기가 나쁘다는 직설적인 의미인 건지 아니면 서울과 마산의 환경을 비교하고 싶으신 건지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저는 제가 마산 출신이니까 마산의 공기를 칭찬하는 이야기겠거니 싶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울은 미세먼지 많고 복잡하죠. 마산은 바닷바람도 불고 공기는 좋은 편이에요. 뭐 공기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산 공기가 좋기야 하겠지. 거기는 완전히 시골이잖아. 예비 시어머니가 말을 하신 공기는 우리가 마시는 그 공기가 아니라 주변 인프라나 환경에 대한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 말투가 참 어딘지 모르게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은근히 덧붙이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직 발전이 좀 느린 편 아니에요? 요즘도 시장에서 직접 물건 사고 그러나? 마산이 얼마나 발전한 도시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내심 서운하긴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웃는 얼굴에 아기가 있어 보이진 않았기에 그저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날 그렇게 시간을 잘 보내고 난 뒤 저희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하셨죠. 어디 좋은 식당 있으면 잡아라. 시간은 상대 쪽 맞춰야지.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예의는 사람에게 하는 거지 직책에게 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는 상견례 이야기가 오가자 평소처럼 조용하게 움직이셨어요. 양복도 새로 맞추셨고 어머니는 가방과 구두를 들며 약간의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표정을 지으셨죠. 상견례 당일 우리 부모님은 KTX를 타고 미리 30분 일찍 도착하셨어요.
약속 시간은 오후 5시. 식당엔 조용한 룸이 준비되어 있었고 저희 셋은 자리에 앉아 상대 가족을 기다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5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예비 시댁 식구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죠. 차가 막히나 봐요. 조금 기다리면 오겠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점점 불안해졌어요. 5시 30분이 되었고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식당 직원이 슬쩍 룸을 들여다보며 혹시 일행분들이 아직 안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모습에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6시가 되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예비 신랑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묵묵히 자리에 앉아 계셨고 어머니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물 한 잔을 드시곤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렇게 2시간이 흘렀을 쯤 문이 열리고 예비 시댁 식구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화사한 얼굴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인사를 하셨죠. 많이 기다리게 해드렸죠. 아이고, 죄송해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좀 주시지. 사실 우리 박간 양반이 요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됐는데 오늘 마침 투자자랑 말이 잘 돼가지고 일 좀 처리하느라 시간이 이렇게 된 줄도 몰랐네. 그리고는 제 아버지의 모습을 훑어보듯이 쭉 바라보며 농담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뭐 촌놈들은 시간이 널널하니까 괜찮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마산에서 오셨다고 해서 촌놈이라니요? 2시간을 기다린 것도 모자라 사과는커녕 이런 농담을 하다니. 아버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물잔을 들고 아무 말 없이 한 모금 넘기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무거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불쾌함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늦어서 미안하다. 일이 있었다고 한마디 하면 끝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촌놈들은 시간 널널하니까 괜찮죠라니 도저히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말문이 막혀버렸고 겨우겨우 나오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당한 수모에 대해 따졌어야 했는데 저 역시 너무 황당하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왜 그런 얼굴을 하고 그러니? 말 그대로란다. 우리는 사업 때문에 좀 늦었고 솔직히 아구찜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무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예비신랑 쪽 부모님이 그렇게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예비신랑을 바라봤어요. 거의 째려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예비신랑은 제가 왜 화가 났는지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도 못한 듯 멍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침부터 아버지 일 좀 돕느라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었거든. 그래서 배터리가 다 나간 줄도 몰랐네. 오래 기다렸어? 순간 저는 정말로 참기 힘들 만큼 화가 났어요. 오래 기다렸냐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지금 시간을 좀 보라고. 우리가 5시에 만나기로 했어. 지금 7시야. 2시간 동안 우리 부모님이 배고파도 주문도 못하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해하면서 자리 지키고 있었다고. 기다렸다고 2시간이나. 그래도 부모님 오랜만에 뵙는 거니까 할 얘기도 많았을 거 아니야. 수다도 떨고 뭐 좋았겠지. 뭐라고? 아니, 지금 이렇게 늦어놓고서 너 지금 말 다 한 거야? 예. 아무리 나이가 같아도 그렇지. 결혼할 예비 신랑한테 너가 뭐니 너가? 어머나 세상에. 이래서 시골 애들은 교육이 부족한 건가 봐. 그 말이 제 귀를 스치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언이 아니었죠. 제 뿌리 전체를 무시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경우지?
상견례 자리를 잡아놓고 지금 이건 거의 파토를 내자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희 부모님이 계신 그 앞에서 교육이 부족하다는 말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너무 화가 나니까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이 받아서 하지 못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전부 정리가 되는 것 같았고 참다 못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어머님, 지금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내가 우리 아들이 너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길래 그래 하고 말리지 않았어. 근데 말이지, 우리 박간 양반이 이번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게 됐거든. 그 말인즉슨 우리도 이제 번듯한 기업 오너 가족이 됐다는 뜻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전 도무지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너처럼 평범하게, 아니지, 시골에서 자란 촌년을 며느리로 받아야겠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정신이 멍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무례를 넘어선 모욕 같았거든요. 그게 지금 무슨 뜻이세요? 우리처럼 오너 가족이랑 너희처럼 시골에서 아구찜 파는 집안이랑은 급이 다르다는 얘기야. 어머, 아이고 너무 솔직했나?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수치심이 뒤엉켜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진심이었구나. 지금껏 속으로는 나와 내 가족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구나. 어머니는 제 손을 가만히 잡으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쩌면 그 침묵이 더 무거웠어요. 저는 가슴속이 꽉 막힌 채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양가 상견례를 하자고 약속까지 다 잡고 나온 자리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다니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어요. 이판사판 개판이었습니다. 저도 할 말은 다 하고 이 자리를 뒤집어 엎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 그 촌년이라는 말 정말 진심이신가요? 내가 솔직한 걸 좀 좋아해서 그래. 우리 아들 얼굴도 괜찮고 학벌도 괜찮고 집안도 이제 괜찮아질 텐데 굳이 왜 넣어야 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거든. 그냥 마음이 좀 걸리긴 했어. 오늘 이렇게 늦은 김에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다. 그날 저는 상견례라는 자리가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선 그 어떤 사과도 해명도 들을 수 없었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차가운 웃음과 비웃음만이 있었어요. 아무리 예비 신랑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 가족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과연 평생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그날 그 자리에서 이미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이라는 게 말이에요. 벌써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막 시작한 지 6개월 됐고 그동안 뚜렷하게 진척된 것도 없었죠. 단지 이번에 외부 투자 한 건을 받게 된 건데 그 금액이 좀 크다 보니 그제서야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해볼 수 있게 됐다,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대기업이라도 된 것처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모습 참 어이가 없지 않나요? 저는 황당하고 쪽팔려서 정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그 먼 길을 오시기 위해 양복까지 새로 맞추시고 손수 챙기신 꽃무늬 스카프의 단정한 차림으로 KTX에 몸을 실으셨던 우리 부모님. 그렇게 저 하나 시집 보내겠다는 일념으로 움직이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접받는 걸 지켜봐야 하는 제 마음이 정말이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 배에서는 꼬르륵 허기가 밀려와 울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수치심, 분노, 자괴감,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솟구치는 그 감정 속에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엄마, 우리 일어나요. 내가 비싸고 맛있는 밥 사드릴게요. 저런 인간이랑은 나도 결혼 안 해요. 가요. 여기 더 있을 이유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부모님의 손을 끌었어요. 그 자리에 한순간도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조심스레 지갑을 꺼내 드셨어요. 아버지 됐어요. 우리가 왜 계산을 해요? 저 사람들이 해야죠. 우리가 이런 태조까지 받고 돈까지 내야 해요? 가만히 있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곤 지갑 안쪽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리고는 그 명함을 천천히 예비 시아버지 쪽으로 내미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명함을 꺼낼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서울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능력이 있었고 서울대도 나온 사람이라고 했다지만 사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산에 내려온 이후에는 엄마의 아구찜집에서 허드렛 일 조금 도와주시는 수준이었는데 명함을 왜 가지고 계시겠어요? 저는 아버지 지갑 속을 들여다본 적도 없었고 명함을 가질 만한 직책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그 명함이 무척이나 생소했어요. 그저 늘 조용하고 꾸준하고 말 없는 성실함으로 저희 가족을 이끌어 오신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명함을 보는 순간 정말 어리둥절했죠. 그런데 그때 예비 시아버지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받아들던 손이 멈칫하더니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안경을 벗고는 명함을 가까이 가져가 확인하는데 그 표정이 마치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왜요? 저게 뭐예요? 무슨 명함이냐고요? 아니 정말로 세성 인베스트 회장 김상도 씨라고요? 예비 사돈님 말입니까? 저는 그 이름이 뭘 의미하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저 세성 인베스트라는 말도 아버지의 풀네임이 거기 적혀 있었다는 것도 생소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울림은 단호했고 뚜렷했어요. 예, 명함에 적힌 대로입니다. 예비 시아버지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사돈, 아니죠. 파토내자 하셨지 않습니까? 급이 다르다고. 그러니 이제 사돈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겠네요. 아버지는 명함을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황 사장님이라 불러야겠군요. 황 사장님께 투자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 그 연결을 해준 회사까지도 전부 제가 만든 그림입니다. 그 말에 식탁 위의 모든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고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한 손에 명함을 든 채 다른 손으로 이마를 짚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아침 신문을 정독하시던 이유, 조용히 세상의 흐름을 관찰하시던 모습, 그리고 제가 몰랐던 그 단단한 배경이 뒤늦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울컥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간 묵묵히 뒷자리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던 아버지가 이런 자리에서까지도 저를 위해 사이다처럼 정의롭고도 우아하게 말해 주신 그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의 딸인지, 제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존감을 지킬 자격이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으니까요. 아버지가 대표로라는 세성인베스트라는 이름조차 처음 들어본 회사였습니다. 그냥저냥 어찌 보면 셔터맨인 줄 알았던 우리 아버지가 대표로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예비 시아버지 될 뻔했던 사람이 설립한 그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 바로 우리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었죠. 그냥 아구찜 가게 하셔서 저 대학 보내주시고 서울에서 자취할 때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주시고 그 정도만 알고 있었던 저였는데요. 도대체 언제 그런 투자 회사를 만들고 다른 회사에 투자까지 하시고 연결도 해주고 계셨던 걸까요? 제 표정이 얼마나 어리둥절했는지 아버지께서 조용히 제게 눈길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했던 일이 뭐였겠니? 기업들 투자 자문 전략 컨설팅 그런 일들을 했었다. 법률, 언론, 여론, 재무까지 전부 공식적인 직책 없이 밖에서 전체판을 설계하는 역할, 외부 전략가였지. 그 말에 저는 다시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일이 좀 달라졌지. 사람들 뒤통수 치고 로비가 난무하고 말이야. 그 바닥이 마음에 안 들더라. 그래서 싹 다 정리하고 마산으로 내려와서 너랑 네 엄마랑 조용히 살기로 했지. 마지막으로 내가 했던 일은 모 그룹 총수가 검찰 수사로 구속 위기에 놓였을 때였지. 계열사 자산 분산, 경영 위임 시점 조정, 언론 보도 타이밍까지 전부 설계했었어. 그 일 마무리하고 은퇴했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저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몰랐던 걸까요? 아마 서울에서의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는 버거웠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의 성품을 봐서는 그런 일과는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에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다. 매일 아침 신문만 보다 보니 마음이 좀 허전하더라. 마침 네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새성인 베스트라는 회사를 설립하셨고 예비시대기 사업을 시작한 이후 별다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걸 보시고는 그저 내 딸이 시집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여기저기 뒤에서 움직이셨던 거였어요. 투자자 연결도 네트워크 정리도 제도적 장치 설계도 전부 우리 아버지께서 조용히 해오셨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제가 시집을 가서 무시받지 않고 괜찮게 살았으면 했던 마음이었던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목이 콱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그 명함을 들고 계속 쳐다보더니 얼굴이 서서히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설립한 회사가 우리 아버지의 투자 회사에서 자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그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신 듯 여전히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명함 하나 있다고 이렇게 기세 등등하게 굴어요? 명함이 뭐 대단한가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비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어요. 당장 사과드려. 지금 당신이 뭘 한 줄 알아? 저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런 말을 해? 순간 모든 시선이 예비 시아버지에게 쏠렸고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 사과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 사과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니겠습니까? 그걸 줘 담는다고 해서 원래의 양이 차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첫 만남부터 2시간 지각의 뻔뻔한 태도에 촌놈이니 급이 다르니 그런 무례한 말들까지 들었지요.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 이미지가 달라지겠습니까? 아이고 참 정말 죄송합니다 김 회장님. 저희 가족 모두가 큰 신뢰를. 사람이 만든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하지요. 저희는 그걸 오늘에서야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어머니를 부드럽게 이끄셨고 저도 그 뒤를 따랐어요. 남은 사람들은 우리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제가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그 진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 결혼을 끝낼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상견례 자리가 파투가 난 뒤 저를 붙잡고 말문을 열었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정말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 아니, 오해 같은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아. 당신은 은연중에 계속 마산 출신인 우리 가족 무시하고 있었어. 난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조용히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팔은 여느 때처럼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저는 말없이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그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 발렛을 맡겨둔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달려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예비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숨을 고르지도 않고 아버지 앞에 멈춰 서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으셨어요. 순간 너무 놀라 눈이 커졌고 엄마도 놀라서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뒤이어 나온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기겁하듯 달려왔죠.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여보, 일어나봐요. 이게 무슨 창피한 짓이에요. 하지만 예비 시아버지는 땅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아이고, 김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한 건지도 모르고 모든 게 다 제 불찰입니다. 그 진심이 담긴 무릎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은 그 사과를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한번 숙이시곤 제 등을 살며시 밀어주셨어요. 저도 더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돌아섰고 결국 그날 저녁 저는 파혼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예비 신랑은 여러 차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 SNS, 예비 신랑이 저에게 할 수 있는 연락처를 동원해서 메시지를 보내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일일이 차단까지 눌러버렸죠. 대화를 해도 풀리지 않을 것 같았고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파혼으로 굳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무시를 하고 며칠이 지나니 회사 근처까지 찾아왔더라고요. 퇴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건물 1층 로비에 서 있던 예비 신랑이 저를 보자 뛰어오며 말했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하자. 진심이야, 잘못했어. 그날 그 상황은 정말... 그제서야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경비 아저씨께 도움을 요청했고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정리했어요. 잠시 후에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신자 이름을 보자마자 숨을 내쉬었지만 끊지 않고 받았어요. 얘야, 아무리 그래도 경찰에 신고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네가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우리 애가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관계를 되돌리고 싶어서 찾아간 건데. 이미 망가진 관계고 저는 정리가 다 끝났는데 뭐를 되돌려요? 어머님, 그쪽 가족이 우리 가족에게 했던 말들은 생각도 안 하시나 봐요?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요. 저는 잊을 수 없어요. 경찰에 신고도 했고 예비 시어머니였던 사람에게도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했음에도 저는 자꾸만 찾아와서 울고불고하는 예비 신랑의 연락과 행동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그동안 아껴두었던 연차를 한꺼번에 써버리고 마산으로 내려왔어요. 서울에서의 일들을 내려놓고 숨이라도 쉬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봐야 일주일 정도의 휴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며칠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 곁에 있고 싶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을 봐오셨고 아버지는 마당에 피어있는 꽃들을 정리하시다 말고 저를 반겨주셨어요. 왔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그냥 쉬고 싶어서요. 아버지, 엄마, 나 좀 며칠만 있다 갈게요. 휴가 통째로 내고 왔어. 왜 안 되겠노? 네 집이 여긴데. 그 말에 갑자기 울컥했어요. 어릴 때부터 언제나 변하지 않던 아버지의 말투, 엄마의 손길, 그리고 마산의 바람. 그것들이 저를 천천히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자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부모님과 밀린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밥도 해먹고 산책도 하면서요. 그저 한 끼 식사로 시작된 인연이었고 좋은 사람이라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 사람의 가족이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걸 알게 된 지금 저는 다시 제 자리를 정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직도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고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요. 푹 쉬고 마음 재정비를 한 뒤
다시 서울에 가서 일상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